실업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갑니다. 실업. 고용의 반대말이죠. 고용의 반대말. employment, unemployment.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그게 실업이 되죠. 일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그건 고용이 아니죠. 실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업은 개인적으로는 생계를 위협받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유휴 자원을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사과가 안 팔렸다? 그러면 내일 팔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안 팔렸다? 내일 팔 수 있어요. 근데 노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노동은 시간과 인격이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팔지 못하면 그 노동은 사장이 돼버려요. 매몰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오늘 노동은 오늘 팔아야 돼요. 내일 노동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업은 이건 악덕이에요.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실업에 대한 대책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발생 원인별 실업의 유형을 보면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잠재적 실업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도 시험 문제 잘 냈어요. 잠재적 실업하고 현재적 실업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쪽에서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실업과 관련된 계산 문제 쪽에서 최근에는 출제 비중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잠재적 실업은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위장실업. 그러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실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실업자나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보수를 제대로 못 받는 상태의 실업. 이게 바로 잠재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 실업은 실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위장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실업률 계산에 안 들어가요. 그럼 실업률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이 현재적 실업이에요. 이 현재 실업 가지고 실업률을 계산하는데 이 실업률을 계산할 때 이 IMF에서 이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IMF 기준인데 첫 번째 질문이 지난 한 주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했나요? 예 하면 취업자가 돼요. 아니요 하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아니요 하면 두 번째 질문.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구했나요? 구하는 노력을 했나요? 예 하면 실업자가 되고요. 아니요 하면 구직 포기자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소개하겠지만 이 취업자하고 실업자는 이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구직 포기자는 이 경제활동 인구가 아닙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 두 개 질문이 이제 IMF에서 만든 기준인데, 이건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습니다만 아직 우리 임용시험에는 안 나왔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현재적 실험은 또 둘로 나눠져요. 현재적 실험은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적성이 안 맞아. 아, 일해보니까 보수가 너무 작아. 나 다른 자리 일자리 얻을 거야. 이게 자발적 실업인데, 이 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인 게 바로 마찰적 실업이라고요. 마찰적 실업.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비자발적 실업인데, 이 비자발적 실업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그래서 각각의 대책이 달라요. 예전에는 이 대책,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최근에는 수능에서는 뜸해요. 그렇지만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이제 발생 원인별로 말차적 실업의 대책은 뭐예요? 이게 지금 노동시장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정보의 신속한 제공.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 이제 계절적 실업의 경우는 우리나라로 본다면 농가죠, 농가. 농한기. 지금이 농한기죠. 시골에 가면 다 놀고 있잖아요. 예전에 사회문화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농과대학 교수가 농촌에 가서 농한기 때 농민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를 참여 관찰법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이장한테 가요. 이장한테 가서, 제가 A대학교 교수인데 이 마을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 겁니다. 머물면서 마을 회관도 좀 방문하고 가정 방문도 하면서 이 농한기 때 농민들이 어떠한 소일거리로 어떤 생활을 하는가를 관찰을 할 테니까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장이 그걸 마이크로 방송을 해요. 동네 사람들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겠죠? 이걸 비공개로 해야 정확한 정보를 가져올 텐데, 이걸 공개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대신에 만약에 비공개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근데 공개를 하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제시글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대학 교수가 이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마을 회관을 가요. 근데 그 마을 회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젊은이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노인들은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망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망 보다가, 교수 온다! 하니까 술방 후다닥 치우고, 장기방 후다닥 치우고, 이 노인들은 농사 잡지를 보고 있고요. 농사 잡지. 젊은이들은 모여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농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토론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렇게 보고 너무나 반가운 거야. 그래야 그걸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그게 상을 받았네. 그래서 이제 이 농촌의 이 젊은이들이 이걸 또, 이건 상줄 대상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또 고백을 해버렸네. 그래서 또 그 상이 또 취소가 돼버렸어. 그런 내용이 이제 제시글로 나오면서 사회문화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참여 관찰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계절적 실업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게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고 나서는 이게 변호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냥 도박하고, 이게 이제 농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적 실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실패했지만 뭐가 있었냐면 농공단지를 조성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기도 하지만
농공단지를 조사하거나 이제 부업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계절적 실업이 없는 나라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계절적 실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죠. 겨울에 놀아야 되잖아. 저쪽 북유럽 쪽에 거기는 목축하죠. 목축하면서 또 스키 산업도 있잖아요. 스키는 여름에는 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계절적 실업은 존재한다고. 그래서 계절적 실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2% 정도 되면 완전 고용으로 가요. 우리가 보통 실업률 0%가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업률 한 2% 정도 되면 완전 고용으로 본다고. 자, 구조적 실업 많이 들었죠? 구조조정.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지. 인력 개발. 배워야 돼. 경제적 실업은 뭐죠? 호경기 때는 취업 상태, 불경기 때는 실업 상태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정부가 돈 풀어야 되죠? 재정 지출 등을 통해서 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형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정도 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자, IMF에서는 실업률 계산할 때 이런 질문 가지고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요건 최근에 어느 시험에서든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역시 이제 이것도 IMF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1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세 미만, 이걸 유소년 인구 또는 소년 인구라고 해요. 소년 인구. 15세를 포함해서 15세 이상, 15세 이상, 이걸 생산 인구라고 해요. 이게 지금 IMF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고, OECD 기준은요, 여기 65세를 또 넣어요. 65세. 이거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OECD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일단, IMF 기준에서는 15세 이상의 인구는 전부 생산 인구 또는 노동 인구로 봐요. 이걸 또 둘로 쪼개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쪼개요. 이 경제활동 인구는 또 취업 인구와 실업 인구로 쪼갭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듯이 이 비경제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였죠? 구직 포기자. 구직 포기자는 어떻게 보면 마찰적 실업자로 봐야죠. 이거 내 적성이 안 맞아. 나 그만둘래. 마찰적 실업자라고. 전업주부, 병역의 의무를 이어가는 군인, 노약자, 학생 등등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부 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공식. 이걸 분모로 해서 얘를 분자로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61% 정도 돼요. 100명 중에 61명 정도, 60명 정도가 경제활동이고 40명 정도가 비경제활동이죠. 그 다음에 얘를 분모로 해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생산인구분의, 즉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고용률이 돼요. 고용률. 그 다음에 얘를 분모로 해가지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가 차지하는 백분비,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취업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분모로 해서 얘를 분자로 하면 실업률이 나오겠죠. 따라서 취업률하고 실업률하고 합치면 결국 뭐 얼마가 돼야 돼요? 10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취업률은 낮아지겠죠? 더해서 항상 100%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 제가 이렇게 소개했었죠? 얘가 얘로 갔어. 그럼 이 문제에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이 중에 얘를 고정시킨 걸로 주는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는 얘를 고정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고정시켜야 문제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생산 인구는 하루아침에 막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고정시켰다고 가정합시다.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얘가 1이 같다고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늘어요, 줄어요? 이게 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건 준다고. 그러면 얘가 1이 갔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취업자는 그대로 있죠. 얘가 줄어든 상태에서 취업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취업률은 늘어나겠죠. 취업률이 늘어나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줄어야겠죠. 그런데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줄었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겠죠.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얘도 고정됐으니까 고용률도 변함이 없겠죠. 이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자, 이게 이제 실업과 관련된 거니까 인플레이션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7번 문제로 갈게요. 그림은 수업 시간에 제시된 자료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종류가 기역, 니은,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만 비자발적 실업이죠. 마찰적 실업만 비자발적 실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경기 침체가 원인이니까 경기적 실업이 될 거고, 대책은 뭐예요? 공공투자정책 확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될 거고, 니은번은 당연히 구조적 실업이겠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고. 인력개발, 기술교육. 미음번은 뭐가 있을까요? 대책. 아까 나왔던 농가 부업을 정리한다거나,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1번으로 갑시다. 옳은 거 찾으래요.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기역이 뭐였더라?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 요인이다. 구직 포기자가 뭐죠? 지난 4주 동안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요. 일자리를 얻으려고 안 했어. 그리고 뭐야? 이거 마찰적 실업이지. 그러니까 이 마찰적 실업은요, 단기간의 실업입니다. 이게 장기간으로 가면 만성적 실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마찰적 실업은 단기간의 실업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마찰적 실업의 증가 요인이고, 그 다음에 2번,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죠. 물가 하락을 동반하는 경기 침체를 경험할 때에는 기역보다 니은이 급속히 나타난다. 기역이 급속히 나타나죠?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 급속히 나타나니까. 2번도 땡. 3번. 새로운 일자리 탐색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마찰적 실업이죠. 그렇죠? 그 정답이네. 3번 정답. 4번. 정부의 총수요 확장 정책은 니을보다 미음. 아니죠. 총수요 확장 정책이니까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푸는 것이니까 경기적 실업의 대책이죠. 미음이 아니라 니을로 이렇게 하겠죠. 4번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넘어갑니다. 8번 문제. 다음 글의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아래 도표에서 분류할 때 이동 방향, 이번 달에서 다음 달을 바르게 나타낸 것. 이번 달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이달 중 통계청의 대규모 조사원 모집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땡땡 연구소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 모집에 20만 명이 몰려 10만 명만 합격하고 10만 명이 탈락했다. 이들 중 일부가 실업자로 분류된 것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억 탈락자들 가운데 다음 달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탈락자 중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는 거죠. 굳이 포기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D에서 B로 가는 거네. 기억은 D에서 B로 가요. 정답 끝났네. D에서 B로 가는 거 4번밖에 없잖아요. 니은번. 합격자들은 다음 달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일하니까 실업자에서 취업자가 된 거잖아요. D에서 C로 가는 거잖아요. 싱겁죠? 정답 4번입니다. 9번 문제. 그러면 일정 기간 중 각국의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니까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죠.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취업자, 실업자, 가 안 돼. 어라? 가가 뭘까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치면 뭐죠? 경제활동 인구죠. 그러면 생산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 빼면 비경제활동 인구죠. 그러니까 가번이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서로 왔다 갔다 하죠. 취업자가 실업자 될 수 있고, 실업자가 취업자 될 수 있고,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될 수도 있고, 취업자가 또 비경제활동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1번. 가는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그렇습니다. 1번 맞아요. 2번. A 경로로 이동이 발생하면, 자, A 경로는 취업자가 실업자가 된 거네요.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얘로 갔으니까 이게 줄어든 거잖아. 얘가 줄어들면 취업률도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즉 취업률이 감소한다. 2번도 맞아요. 3번. B 경로는 지금 실업자가 취업자가 된 거네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실업자가 취업자로 갔으니까 경제활동 인구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변함이 없는 거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럼 4번이 정답이죠. 틀린 것. C와 F. C는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F. 비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자가 된 거네요. 동일한 수의 사람이 이동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동일하겠죠. 감소한다가 아니라 똑같겠지.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변함이 없잖아요. 동일한 숫자로 이동했으니까.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없다라고 해야 맞아요. 10번 문제. 그러면 고용률. 고용률은 이거죠. 고용률. 생산인구분의 취업인구란 말이에요. 얘분의 얘. 고용률. 근데 고용률이 일정하네요. 그죠? 자, T1에서 T2 기간 동안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라. 단,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없다.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졌네요. 생산인구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생산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인구, 실업인구인데 이 중에 얘가 고정됐대요. 경제활동 인구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게 고용률이죠. 고용률도 변함이 없죠. 고용률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가 줄어들면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 고용률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어떻게 됐어요? 얘분의 얘잖아요. 이게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그러면 얘는 고정된 상태. 실업률 하락했으니까 얘가 줄어야지. 근데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줄었으니까 얘가 늘어야지. 얘가 늘었으니까 이 고용률은 일정하니까 얘도 늘어야지. 얘가 늘었으니까 얘도 늘어야 이게 고용률이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추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반. 취업자 수에는 변함이 없다. 맞나요? 취업자 수는 증가합니다. 취업자 수 증가. 니은번. 15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여기 있네요. 15세 이상 인구 증가합니다. 증가.
니은번부터 시작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지워버리고. 디귿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커졌다. 경제활동 참가율 어때요? 예분의 얘가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분모는 커졌고, 분자는 일정하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작아져야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네. 그러면 정답은 끝난 거예요. 니을번 따질 필요도 없어. 그래서 니은, 니을이 정답인데 공부거리로 니을번 만나봅시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다. 여기 보세요.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생산 인구가 증가했죠. 근데 얘가 경제활동 인구 고정됐으니까 얘도 당연히 늘어나야 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 늘어난 거지. 이렇게 하나씩 추론해 나가는 문제가 최근에 수능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용시험도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뭐 동영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1번. 취업자 수가 일정할 때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고용률과 취업률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자,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옆에 빈 공간에다가 이거 써놓고 풀어야 안 헷갈립니다. 자, 생산인구, 15세 이하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실업인구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제시글에 취업자 수가 일정할 때 이게 고정된 거야 이제. 이번에는 취업자 수가 고정됐어요. 취업자 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용률은 지금 작아지고 있죠. 얘분의 얘가 고용률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용률이 작아지고 있는 추세잖아. 이게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지.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는 일정하고 고용률은 작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취업률은 커지고 있죠. 얘분의 얘가 취업률이잖아요. 네? 이게 취업률인데 이건 고용률. 취업률이 커지고 있죠. 취업률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고정된 상태라면 얘가 작아져야겠지.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졌는데 얘가 작아졌으면 얘는 더 많이 커졌어야겠지. 오케이? 그리고 실업자 수는 어떻게 돼요? 얘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실업자 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줄여야지. 끝났네.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이 문제는 풀리는 거죠. 1번 실업률은 상승 추세이다. 여기 보세요. 취업률이 상승 추세죠.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면 취업률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땡. 2번 계절적 실업이 증가한 결과이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계절적 실업이 증가? 이걸 보고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맞나요? 예,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하고 있다. 3번 정답.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얘분의 얘가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니까 당연히 작아지겠지. 그래서 11번 이런 문제들은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추론해 나가는 문제들이니까 자꾸 따질 줄 알아야 돼요. 넘어갈게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 안 하고 그냥 원어로 그냥 써요. 지속적 물가 상승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지속적인 화폐 가치 하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화폐 가치를 다른 말로는
구매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제일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경제 순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계, 기업, 생산물 시장과 생산물 시장에서 실물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화폐가 움직이잖아요. 이 실물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그럼 실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라고.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는 무조건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겠죠. 그렇죠? 부동산, 금덩어리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유리해요. 현금, 예금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다고. 돈 빌려주면 불리해요. 돈 빌려 쓰는 사람이 유리해요.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아까도 잠깐 소개했듯이 발생 원인별로 그 종류, 유형이 달라요. 첫 번째가 수요 측면이야. 수요 요인이라고 표현하죠. 수요 측면인데 이건 표현이 둘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야.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큰 경우죠. 말을 바꿀게요. 총 수요라는 게 뭐죠? 가계, 기업, 정부,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거죠.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얘기죠. 돈이 있으니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이 없어요. 총 공급이 모자라. 말을 바꾸면 화폐는 많은데 물건이 없는 거야. 돈은 많이 있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럼 물건값은 오르고 돈 가치는 떨어지겠지. 이런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경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디맨드 풀,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대책을 세워야겠죠. 총수요를 억제하면 돼요. 그러려면 돈을 쪼여야 돼요. 긴축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긴축정책도 정부가 하는 긴축정책이 있고요. 중앙은행이 하는 긴축정책이 있어요. 조금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정부가 하는 긴축정책을 재정긴축이라고 표현하고 중앙은행이 하는 긴축을 금융긴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정긴축과 금융긴축을 통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건데 이건 아까 제가 그래프로도 설명드렸듯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GDP고 여기 물가고 총수요고 총공급일 때 여기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가 수준과 균형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도 증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실질 GDP도 증가하잖아요. 실질인데 소득도 증가해.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물가 오르더라도 내가 그만큼 많이 벌어.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 물가 때문에 수출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수출이 잘 돼야 안 돼요? 수출이 안 되겠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물가 비싸면 외국 사람들이 비싼 물건 안 살 거라고. 국내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고.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깨진다고. 그래서 이제 물가를 억제하는 거예요. 수출을 해가지고 돈 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뭐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이거라고. 공급 측면. 공급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이거 뭐냐면 임금이라든가 원자재 값이라든가 이것이 상승해요. 생산비가 비싸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비가 비싸지니까 또 가지고 있는 예상 규모, 총 비용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고. 공급이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이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 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하고는 이제 다른 모습이죠.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이퀄 균형이 이루는 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과 소득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생산비가 비싸져서 즉 비용이 인상됐으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어. 이 다시로 가니까 물가 오릅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도 줄어요. 여기는 물가 오릅니다. 내 주머니 실질 소득도 늘어요. 이거 별 문제가 아니라고. 물가는 오르고 내 주머니에서는 시베리아 상품이 온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 시기죠, 이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겁니다.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모든 건 다 오르는데 두 개만 떨어진대. 남편 월급하고 애기들 성적. 두 개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기가 팍팍한 거죠. 그럼 이제 대책이 있어야겠죠. 대책은 이걸 줄이거나 이걸 억제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대로 못하죠.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는 봉이야. 노동자가 제일 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경제 활동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주가입니다. 주가. 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게 물가입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반응하는 게 임금이에요. 자, 주가가 올랐어요. 물가 올랐어요. 쥐꼬리만큼 올라요. 아, 이게 올랐어? 이게 올랐으니까 또 물가가 올라요. 물가 올라? 임금도 쭉 쥐꼬리만큼 오르죠. 그러니까 얘는 팍팍 오르면서 얘는 쥐꼬리만큼 오른다고. 그러니까 누가 봉이야? 노동자는 영원한 봉이라고. 이 얘기하면 또 속 할 맛이 안 나. 밖에 나갑시다. 이런 얘기 나와. 우리나라 노동자는 정말 불쌍해요. 노동자 농민. 그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얘를 가지고 조절한다고.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득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이 용어가 사라졌어. 이 말 안 써요, 이제. 소득 정책인데. 옛날 교과서에 있었어. 일단 임금 억제 등이니까 임금만 억제할 게 아니라 기업의 이윤도 좀 억제해야겠지. 그러잖아요. 야, 사장님, 너도 고통 분담해. 임금 좀 올려주고, 세금도 좀 많이 내고, 그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소득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머지는요,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둡시다. 첫 번째가, 독과점, 가격이 형성이 돼요. 예전에 공부한 바 같이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은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시장에서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그랬죠. 가격 결정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데 내릴까요? 올릴까요? 올린다고. 가격을 올리려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될까요? 적게 만들어야 될까요? 조금 만들어야 돼요. 조금 만들면서 가격 올려가지고 시장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장은 전부 자원이 불안전하게,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과점 가격을 다른 말로는 관리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는 좀 뜸하긴 해요. 뜸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독과점을 없애면 되겠죠. 독과점을 규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 중에 독과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독과점 규제법, 공정거래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가 법이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법입니다. 독과점 규제법 또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해외 요인이에요. 요즘 경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일테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요. 일테면 여러분 원유 가격, 우리나라 원유 100% 수입하죠. 원유 가격이 올라봐요. 그럼 우리나라 물가 오른다고. 또는 수량이 부족해봐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그 사오는 수량이 부족하면 또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걸 우리는 수입 인플레이션. 대책 정도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대책은 이건 다음에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환율 정책을 한번 해봅시다. 환율 정책이라는 건데 수출 상품 가격이 오르죠. 여기다 관세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환율 정책 또는 이제 관세 정책도 포함이 되는데 관세 정책에서 관세를 인상해야 돼요, 인하해야 돼요? 인하해야겠죠. 그래 국내에서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율 정책은 환율을 올려야 될까요, 내려야 될까요? 인하해야 됩니다. 환율을 인하하면 어떻게 되죠? 1달러 2,000원짜리가 1달러 1,000원이 되죠. 그럼 1달러짜리 물건 수입해 올 때 2,000원에 팔던 게 1,000원에 팔리잖아. 그러죠? 그럼 수입 인플레이션은 억제가 돼.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이렇게 환율을 인하하면 우리나라 웃는 사람은 누구? 수입업자. 우는 사람은 수출업자가 또 울어. 그러니까 한쪽이 웃으면 또 한쪽이 운다고. 일단 수입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환율을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거의 여기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 하고 문제로 다시 갑시다. 자, 12번 문제. 다음은 발생 원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종류와 대책.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자, 먼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원인이 뭐죠?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기 때문. 또 말을 바꿔볼까요? 통화량이 상품량보다 많기 때문. 대책은 뭐죠? 총수요를 억제해야겠죠? 말을 바꾸면 긴축정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디귿번은 그럼 뭐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상응되는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대책을 보니까 경영합리와 기술혁신 이렇게 돼 있죠? 경영합리와 기술혁신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자는 거잖아요. 공급을 늘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귿번에 들어갈 말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인은 생산비 상승, 임금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생산비 상승. 생산성 하락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생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 값 만나봅시다. 기억에는,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에는 이자율 인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맞네요. 이자율을 인하하면 돈이 많이 풀리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여기 있잖아요. 화폐량이 많아지는 거잖아. 화폐량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제 값 들어가면 맞아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을까지 읽으면 정답은 끝나요. 을이 맞으면 1번이 정답이고 을이 틀리면 2번이 정답이겠죠. 을, 니은의 예로, 니은이 뭐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대책입니다. 예로 정부 지출 확대 땡 긴축이죠. 확대가 아니라 정부 지출 축소 긴축 정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끝난 거예요. 더 보면 바보. 시간 전략해야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거리로 병을 볼까요? 병. 디귿에는 디귿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맞고. 그 다음에 정, 어디가 틀렸을까요? 리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원화 가치 상승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지. 인플레이션 자체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니까 원화 가치 상승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래서 2번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13번 문제는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 이와 관련된 어떤 문제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야.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우리 임용시험 문제는 이 중에 일부만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웬만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